쪽에서 2년 근무하고요. 우리는 소야 디자인을 운영한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그 10년 정도가 됐으면 이쪽 한 분야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제 전문가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그 정보를 나누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사회복지를 알리는 방법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행히 화면은 다릅니다. 자, 이번에 그 11.6 재보선 때에 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쪽에서 만든 그 홍보 포스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쭉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박원순 후보 쪽에서 냈던 그 현성화입니다. 현성화입니다. 포스터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어떤 관점으로 좀 봤었냐면 그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이 두 디자인과 기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라는 관점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고요. 한쪽은 텍스트로 나와서 소위 비방, 상대편 후보를 그 평가절하하는 어떤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이 두 홍보물을 보면서 게임은 끝났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중앙일보의 한 기자가 타이틀 뽑기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삽살개도 들락거린 박원순 캠프대 겹겹이 칸막이 쳐진 나경원 캠프,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의 이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전 시간에 SNS와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홍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상대방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중요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거 쪽에서 캠프에서 전략을 짤 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었던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의 단적인 예가 바로 이 포스터 한 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소통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방과 이야기할 것인지. 두 번째, 양방향성. 이 두 가지입니다. 앞에도 이제 저번부에도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의 주장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양방향적인 관점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죠. 근데 이거를 과연 홍보물에는 어떻게 담아야 할지 그것도 또한 홍보 담당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 보신 분 계십니까? 남자라 보셨나요? 네, 그러셨군요. 저만 이걸 봤군요. 죄송합니다. 분노해서 조폭을 시켜가지고 찾아가서 고복을 하는 걸 걸린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한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왜 대기업 회장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 환자복에 휠체어를 끌고 나올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하는 듯이 말이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회장님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아니면 PR 담당자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쭉 얘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선거철 어느 기관을 방문해서 꼭 그 복장을 입고 다닙니다. 목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이나 센터에 가면은 그 기관에서 입는 앞치마나 옷을 꼭 두르고 나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당신과 다르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 옷을 같이 입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이 두 후보나 정치인들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아니면 PR 담당자들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세 번째, 예, 감사합니다. 타이밍을 조금 더 리액션을 좀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주식회사 순천이라는 곳에 CSR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뭐 삼성, LG, 뭐 SK 등 이런 큰 그룹에서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는 것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한 중견기업 정도 되는 데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총 결산하는 의미에서 CSR 보고서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PR 담당자들의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 회장님의 아이디어일까요? 예.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장면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정부 쪽하고 컨택하고 내부 회의를 하고 홍보 담당자를 정하고 또 혹시나 자기네 부스에 우리 부스에 VIP 최고 VIP가 방문할지도 모른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를 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요. 또 당일날 스케줄을 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동선을 짜고 업무 분장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PR 담당자가 할까요?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할까요? 누가 하죠? 대답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의 기관에는 PR 담당자가 있으세요? 있으신 분 한번 기관 한번 손들어 주세요. PR 담당자 전문으로 두 기관, 세 기관 정도 이렇게 계시네요. 아마 대부분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담당을 할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PR 담당자들도 하는 일들을 비전공자인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런 일들을 전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한번 박수 한번.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제가 실제로 이걸 담당하고 있는 한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이 프로그램 하나를 부스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여기 오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정보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기관이라는 걸 느꼈고요. 또 성장했던 과정들은 여러 선생님들이 행사 준비하셨을 때 하셨던 그런 어떤 고난과 차이, 평균 퇴근 시간 밤 12시였고요. 휴일도 없이 매일 나가서 해야만 했었습니다. 네,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행사가 잘 끝나게 되었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공감하고 그다음에 좋은 시간을 가졌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앞서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 PR 아까 들으셨죠? 그래서 저 요거는 빨리빨리 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Public 공중이라는 의미입니다. Relation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자가 서로의 관계를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관련 지역, 관련 맺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PR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홍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서
이게 넓은 홍자, 알리를 모자에서 널리 알린다는 개념으로 홍보라는 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가 어떤 거랑 좀 많이 헷갈리냐면 광고랑 좀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혹시 광고가 홍보의 하나의 종류가 아닐까? 물론 맞습니다. 근데 같은 거는 아니에요. 홍보라는 범주 안에 광고가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홍보라는 말 자체도 이게 상당히 그 매스미디어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단어입니다. TV가 그렇고요. 신문이 그렇고요. 잡지가 그렇고요. 라디오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어떤 쪽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전파든 종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스미디어적인 관점에서의 홍보가 적합한 말이고요. PR은 사실 관계 맺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루빅이라는 어떤 학자가 있는데요. 제일 유명하신 분입니다. PR에 있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공부인들과의 PR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커틀립이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과 조직 간의 상호 이익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P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종합해보자면 뭐냐면요. 어떤 우리 기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이 있고요. 외부의 사람이나 그 다음에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PR이고요. 우리 기관의 이익만을 위해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을 방문하고 이용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분들이 상호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 바로 PR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 이 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은 공중인데요. 공중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특정한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은 대중문화, 대중연설 이렇게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때의 대중입니다. 즉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신자라고 해요. 오전 세션에서 전달자,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수신자에게 도달한다는 그 일련을 보셨잖아요. 영상을. 그것처럼 대중은 일방적으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대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중은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인 그 자체, 그거를 바로 군중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대중도 군중도 아니고요. 바로 공중입니다. 영화 도가니 앞서 회장님께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그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근데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부분입니다. 대중들은 아무런 의식 없이 영화관에 가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재밌는 영화다라고 했었으면 보고 즐기고 나왔을 만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렇게 보고 즐기고 재미있고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들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퍼다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이분들은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갖게 되는 공중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화 내리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발생됐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파헤치고 관련자를 문책하고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어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즉 공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디어가 갖고 있는 힘이 이렇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대중들을 공중으로 모이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매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중을 군집하게 하는 이해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해 집단들을요,
그 공중으로 발달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관계자, 영어로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르는데요. 조직의 행동, 결정, 정책, 실행, 목적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 또는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이해관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PR 담당자들은 바로 이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관계되는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관계는 외부입니다. 내부가 물론 내부도 있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쭉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해관계자, 공중 누가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네? 하청업체. 예, 맞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또 네? 대리점 맞습니다. 소매점 이해관계자입니다. 또 고객. 네, 맞습니다. 고객도 이해관계자입니다. 또 주주. 예, 그렇죠. 그것도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주주, 도매상, 지역사회, 은행, 해외 바이어, 유관단체, 광고회사, 언론사, 고객, 이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대면을 해야 될 이해관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PR 담당자들은 이 각각에 대해서 다 관계를 맺으면서 자료도 주고 그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그런 그 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해관계자 중에 그 매체로서 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뭐였었냐면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입니다. 이게 어떤 일 이후에 이것이 강화가 됐냐면요.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신라호텔에서 그 왜 한복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뷔페를 갔는데 거기에서 좀 이게 음식을 뜰 때라든지 이동을 할 때 그 안전사고가 발생할 줄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분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밖에서 다른 데서 이용을 해달라고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터넷에서 완전히 벌집 수십은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용했던 매체가 뭐였냐면 바로 SNS였습니다. 이후 삼성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SNS 홍보단을 만들었어요. 약 한 100여 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SNS만 담당하는 그 역할들을 부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과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PR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어느 한 특정 분야에 소통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100명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실행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 별도로 나오겠지만 말이죠. 이렇듯 홍보 담당자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이해관계자들과 어떠한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제가 책을 못 받아서 그런데요. 혹시 이런 그림이 있는 거가 있나요? 예, 몇 페이지죠? 69페이지. 예, 69페이지에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그 기관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약 한 1, 2분 정도 여러분에게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어디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자원봉사 단체, 예, 맞습니다. 또 후원자, 예, 지자체, 예, 지방자치단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돈을 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 예, 장애 부모협회, 뭐 이런 예, 단체들, 유관단체들, 예, 법인도 되고 클라이언트도 될 수가 있고요. 또요, 공동모금회, 역시 돈 주는 데를 좋은 관계 맺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사회복지회에 있을 때 저는 감사를 이제 보건복지부 감사하고 감사를 2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2년 전에 근무를 했을 당시였는데요. 좀 아련한 추억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당시에 엑셀을 제가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엑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엑셀 좀 다룰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관에서 사회복지협에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2주 동안에 철야를 불려다니면서 그 숫자 뽑아내더라고요.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감사원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그 감사원에 계신 분들도 엑셀에 다룰 줄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조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밥을 사주셔가지고 제가 밥을 얻어먹은 그런 예, 사람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예. 또요. 예, 지역. 예, 지역 주민. 예, 또 토착 리더, 통반장. 예, 아까 우리 저 중요합니다. 예, 그분들 도움 없으면 우리 저기 그 지방에서 예, 반장님들, 이장님들 이런 분들 없으면 참 힘들죠. 예, 아까 우리 저기 지역사회 김종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원활하게 이제 사회복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죠. 예, 이렇게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실까요? 예.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죠. 혼자 하시니까 여기 그 사회복지 모든 홍보는 본인이 혼자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분 한번 좀 손들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홍보팀이 따로 있지는 않고 본인이 혼자 우리 역시 많이 말씀해 주셨군 선생님. 또요. 대부분 저쪽 뒤에 계신 분들도 한 분이 계시고 대부분 2명 이상인가요? 그런 팀이 있으신가요? 그럼 홍보팀, 그러니까 PR팀이 있는 기관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홍보팀이 따로 있어서 하시는 팀, 한 분? 예, 2분 정도. 그러니까 복지관의 규모가 좀 어느 정도가 돼야 아마 홍보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대부분들이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홍보를 담당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보고서와 자료들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 종이 인쇄물로만 된 걸만 내도 얼마나 벅찬데 이제는 홈페이지도 관리하라고 그러죠. SNS를 통해서 또 소통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 UCC 또 되니까 또 영상을 찍으라고 그러죠. 아주 힘듭니다. 예,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러면 그 마스톤이라는 학자가 PR의 본질에서 레이스 모델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PR을 하려면 첫 번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뭔지 일단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뭐가 문제인가? 이걸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야 되고요. 2번째로는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기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그 기획된 걸 갖고 그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홍보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뭐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뭐 기관을 방문을 하게 해서 우리 기관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이렇게 그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가 하나가 뭐냐면 평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했던 그 것들을 평가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상 우리에게 매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PR의 활동, 그러니까 뭐 스크랩, 자료를 스크랩을 한다든가 소식지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어떤 그 늘상 하고 있는 일 외에도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 이것들에 대한 평가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나눔대 축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또 뭐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뭐 억대까지 쓰는 그런 기관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다양한 그 기획들을 합니다. 뭐 실제로 VIP가 왔는지 안 왔는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PR 당국자에게 있어서 이런 그 외부의 인사가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잣대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든 홍보물들이 얼마나 많이 배포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 그 기관에 얼마나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심어졌는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이 방문을 했는지, 만약에 그때 뭐 바자회나 뭐 이런 형태가 됐다면 얼마나 많은 물건이 팔렸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가의 그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향후 계획을 할 때 참고자료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그 예산을 다루는 어떤 기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뭐 보건복지부나 공동모금회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법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에서 마지막으로 그 가장 그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평가에 대한 거예요. 특히 수치화된 평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했는가, 이거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죠? 숫자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이때 홍보 담당자는 어떻게 됐지 간에 그거를 가시화할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숫자가, 가장 대표적인 게 숫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평가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DB화 시켜가지고 뭐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를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좀 남았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하라는 겁니다. 이 홍보 담당자는 행사가 있으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항상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찰하셔야 돼요. 그걸 주시하고 그러한 요구들이 그 기관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사실 PRC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에서 봤을 때에는 그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조실뿐만이 아니라 PRC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거 캠프에서는 PRC가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비영리 단체에서는 이런 어떤 PR의 기능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PR 담당자들이 해야 될 거는 앞서 PR의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우리 내부 조직과 외부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의 채널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사회,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대로 관찰하고 주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겠죠. 누가 기관의 행동에 영향을 받겠는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외부 그 이해관계자들을 관찰할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홍보요, 매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사실 제가 이분의 그 페이스북 소셜 그 프리즘에서 이분의 글을 읽고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예, 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양 선생님, 예, 한번 앞으로 좀 모셔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제가 이분께 주말에 사례 발표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제 목소리보다 이분의 목소리가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립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강현양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떨리네요. 제가 그 소셜 프리즘에 올렸던 글을 읽어드리고 한번 좀 공감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고 동참하게 유도하기 위한 홍보는 영역은 매우 넓고 공부해야 할 것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실행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홍보 담당자이다 보니 매번 생각이 아닌 고민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됩니다. 홍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근무하시는 기관에서 어떤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희 기관에서는 소식지가 발간되지 않습니다. 활자로 된 소식지는 이제 잘 읽지 않는다라는 기관에서의 생각인가 봅니다. 과연 그게 맞는 판단일까요? 오히려 프로그램 안내 동영상을 제작했고 그것을 타블릿 PC로 활용하여 기관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 매체들이 있는데 기술과 도구는 매우 많고 다 대응할 필요는 없겠으나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할지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홍보 담당자 여러분들은 어떤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정확한 거를 찝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저 자신도 이 일을 좀 많이 했지만 이렇게 많은 매체를 가지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역시 이제 한번 같은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더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 좀 사례 한번 제 개인적 경험을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일을 하고 대학원에 이제 저희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추천을 받으려고 한번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물론 이제 추천서는 아시는 것처럼 본인들이 보통 다 써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만 받는데요. 교수님이 대뜸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야, 네가 거기 가서 뭐 할래? 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사회복지를 해야지 왜 거기 가서 홍보를 하려고 그래?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름 저는 제3섹터, 저는 저희 클라이언트가 80%가 전부 다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자부하기를 저는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하지 않는 영역에서 제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그거에 대한 좀 미심쩍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실제로 사회복지 학과에서 홍보라는 매체를 다루나요? 저는 이제 졸업한 지가 꽤 돼서 그런데 혹시 사회복지 그 커리큘럼상에 홍보라는 쪽에 혹시 들어가나요? 혹시 좀 알고 계신 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있나요? 배워보신 분? 사회복지 커리큘럼상에 홍보를 배워보신 분 없으시죠? 저기 한번 사회복지 쪽에서 배우신 건가요? 그렇군요. 어느 학교세요? 행정론. 행정론에서 어떤 일부, 그러니까 완전히 한 클래스가 아니라 행정론 중에 일부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경영 쪽에서. 저 정도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실제로 이 사회복지 학계에 계신 분들은 홍보가 왜 필요한지를 여전히 모르세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들도 아직까지 공감하고 있지 못하신 상황이고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우리 강현양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방법들, 아까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한번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의 공중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캠페인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평가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틀이에요. 이제 뒤에 Q&A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선생님께서 제가 주말 사이에 문자를 보내고 답변을 줬어요.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관의 성격과 규모와 행사 내용에 따라서 홍보 방법과 전략은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웠는데요.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사하고
기획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평가하고 이것은 모든 홍보와 그 다음에 이벤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뼈대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걸 살을 붙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무엇일까? 공중에게 가장 많이 전달되는 매체가 가장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요즘 SNS가 대세잖아요. 그렇다고 SNS가 가장 효과적인 전달 매체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인복지관에서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신 그 선생님들과 우리 지역 주민, 대상이신 노인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요. SNS가 효과적인 전달 방법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젊은 우리 18세 미만의 우리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소식지나 소식지나 이런 신문들 같은 그런 오프라인 영역에서 나는 홍보 매체를 전달하면 효과적일까요? 아니에요. 이렇듯 어떤 대상이냐, 그 공중의 이해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적합한 홍보 매체는 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바로 공중에게 가장 많이 도달할 수 있는 매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고민하게 됐던 건 뭐였냐면 제 수업 시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기관을 선정을 하고 그 기관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벤트를 만들어라. 이것이 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자활센터라는 곳에 우리 한보라 선생님, 우리 옆방에서 지금 가게 듣고 계시는데, 우리 그분과 함께 여러분 자활이 어떤 건지 아시죠? 자활 프로그램.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분들을 이제 만나러 이제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였어요?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서 그쪽에서는 어떤 홍보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권자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거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담당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주 편리하니까. 근데 그 정보를 제가 갖고 이제 담당자들을 이제 실제로 참여하시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선생님은 이 자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누굴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옆집 아줌마가 얘기해 줬어요. 그게 그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 저 역시 이런 홍보 인쇄물들을 다양한 그 홍보 방식들을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데 그런 홍보 인쇄물이 정작 받아야 될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벤트 기획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컨셉을 잡았다가 완전히 틀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연령이 낮아서도 그렇고요. 환경적으로 인터넷을 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접근성들이 상당히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는 것들을 페이퍼를 작성을 해서 낸 기억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매체가 뭔지. 앞서 우리 강현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혼자 그걸 다 해요? 못하죠. 자, 다양한 홍보 방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볼게요. 오프라인 영역에서 명함도 있겠고, 소식지, 리플렛, 브로셔, 팜플렛, 카달로, 포스터 이런 오프라인 영역. 제가 이제 설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온라인 영역에서는 홈페이지, 블로그나 또는 카페, 웹진, 그다음에 영상물, SNS,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 이런 다양한 어떤 온라인 영역에서의 또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 휴대폰 뭐 메시지도 줄 수 있고요. 뭐 앱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대면 영역, 페이스 투 페이스 영역에서 구전 홍보, 기관 방문 이런 것들도 하나의 홍보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영역 방법에서는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홍보 방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다 쓸 수는 없어요. 어떤 특화될 수 있는 것들을 써야 돼요. 적절한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 전문 영역이 아닌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프라인 영역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프라인 영역에서 명함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 명함 중에 뒤에 영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영문. 예, 영어 주소. 예. 그리고 이분 중에서 외국 사람에게 이 명함을 전달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유지시켜주세요. 예. 3분, 예. 4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외국 사람하고 한 번도 만날 기회도 없는데 혹시나 만날 거를 기대하면서 영어를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죠? 예,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요. 저도 이런 걸 만들지만 과연 이게 효과적일까라는 고민을 저는 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차라리 이렇게 캠페인성 어떤 문구라든지 이런 기관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면 디자인적으로 이쁘게 그러면 이거 자체가 홍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날 때 뭘 건네죠? 명함을 건네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함을 받은 사람이 제일 궁금해할 게 뭘까요?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선생님이 도대체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사람인지 뭘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그죠? 정말 궁금하면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요.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또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요? 뒤에다가 그걸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전달하는 기관의 홍보물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캠페인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책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그 안내견, 왜 안내견에 대해서 동영상 많이 나왔잖아요. 참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안내견은 안내견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어떤 재밌는 문구들을 만들어서 그 명함 뒤에다 그걸 넣는 거예요.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명함은 여기 계신 홍보 담당자들은 명함을 정말 수십 뿌려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명함 뒤에다가 캠페인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서 기관도 알리고 캠페인도 원하는 캠페인도 하시면 돼요. 어느 기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사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전개한 복지관이 계셨는데 우리 그렇게요. 뒤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예.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캠페인들을 이 명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요즘 이제 명함들이 좀 점차 진화되고 있어요. 뭐 다 아시죠? QR코드. QR코드 쓰신 명함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QR코드. 한 분. 예, 앞서가십니다. 예. 이렇게 QR코드를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여기 뭐 극동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바일로 정보들이 쭉 뜰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답니다.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바로바로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쓸 수 있고요. 또 이건 재밌는 부분인데요. 좀 앞선 그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이제 뭐 자기를 소개할 때 뭐 이거는 정말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그건데요. 요즘 증강현실이라는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서 명함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라지네요. 잠시만요. 네. 처음부터 좀 다시 볼게요.
예기치 못한 오류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오던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음성은 없으니까 영상만 나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검정색이 있잖아요. 그걸 마커라고 그러는데요. 그 마커를 활용해서 휴대폰을 이렇게 대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 이러면서 뭐 우리 PR 담당 선생님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기관을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은 병원입니다. 이런 이제 앞선 기술들도 요즘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 증강현실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을 홍보하는 데에서도 좀 많은 비용이 들긴 합니다만 먼저 활용해 볼 만한 그런 이제 그 선진 기술에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소식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좀 많은 소식지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자, 이런 이제 다양한 홍보물들이 좀 있습니다.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들리시죠? 예, 요거 할 때만 좀 그렇게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 거치대가 있는 걸 몰랐네요. 요거 하면 되는데. 아, 예. 당황스럽습니다. 자, 요거 앞에서 이제 갖고 온 겁니다. 우리 저기 부안 다문화 타임즈에서 나온 요런 소식지 있잖아요. 타블로이드판 요런 소식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꿈의 열쇠, 요거는 코리안즈라는 데에서 갖고 온 겁니다. 요런 이제 타블로이드판 형태의 이제 소식지 많이 만드시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갖고 온 건데요. 충남장애인 고용개발원에서 나온 이런 소식들, 여기 뭐 안에 내용들이 이렇게 담아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그 개간지 형태나 뭐 아니면 1년에 2번씩 내는 뭐 이런 홍보물들 좀 두껍게 해가지고 내는 이런 어떤 이제 홍보물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뭐 책자 형태에서 여기는 이제 뭐 학술적인 거,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행사 있었던 거. 이런 이제 다양한 소식지들을 여러분들은 만드실 겁니다. 근데 그 앞서 그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획이 70이고 그 다음에 매체 어떤 매체를 할 것인지가 30이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가 이걸 상당히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제가 그걸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지금 강의 진행을 해야 될 게 지금 절반도 좀 못 왔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으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실어야 될 것이며 어떤 그림, 어떤 화보를 쓸 것이며 어떻게 전개를 해나갈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 예, 오늘 제가 그 영업사원처럼 이제 장사를 좀 하러 왔습니다. 자, 뭐 여기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그죠? 3단 접기, A4 3단 접기. 리플렛 하면 다 이건 줄 아세요, 그죠?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 뭐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 방식으로 만들어서 인덱스 기능을 준 홍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엽서처럼, 후원 엽서처럼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든 그 홍보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뭐 접이식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이제 인쇄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워낙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보시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홍보물들을 이제 기획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만들 때 하나 주의할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컨셉에 대한 일치성을 항상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SK 같은 경우에 그죠? 이게 어디에서 모티브가 따가오냐면 SK의 로고인 행복 날개인가요? 공식적으로 예, 행복 날개
예, 한국 낙인가요? 낙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색상과 일치하는 그리고 두 개의 어떤 부분들, 색상이 왜 다르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모티브를 그대로 따라준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 인쇄물을 만들 때 너무 다양하게 만들게 되면요. 하나의 기관이라고 인식하기보다도 여러 기관에서 만든 홍보물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는 그 기관의 명을 보기 전에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미지적으로 먼저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기존에 나갔던 거랑 상당히 비슷한 어떤 메타포 또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만드셔야 그 일관성을 가지고 그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사람이 막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3일 정도 지나면 막 까먹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색깔만 두고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색깔만 가지고도 SK를 연상할 수가 있고요. 색깔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현대하면 떠오르는 색이 뭐죠? 안 떠오르나요? 그러면 더 쉽게 삼성하면 떠오르는 색. 예, 아시잖아요. 그러면 파란색의 타원형만 보면 이게 삼성 아닐까라고 우리는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키마라고 해서 이미 머리 안에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게 인지가 되어 있어요. 이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데 어느 그 자극, 그러니까 파란색의 타원형이라는 자극을 딱 받았을 때 아, 이게 삼성이 아닐까? 라고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홍보의 핵심이에요. 소비자에게 각인을 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같은 패턴들을 반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받아들여져요. 예,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구세군 같은 경우에다가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컨셉 비슷하죠? 사진이라는 것과 구세군이라는 것들에 직접적으로 나타내게 하는 그런 방식의 홍보물들을 만들고 있고요. 컨셉에 대한 일치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삼성입니다. 정말 잘 만들어요. 예, 제가 이쪽에 있는 홍보물들을 많이 보는데요. 정말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획을 할 때 여기 보시면 해피투게더잖아요. 그죠? 이쪽에서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들을 그대로 따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을 갖고 와요. 그러면서 전사적 차원에서 같은 내용들을 반복을 해줍니다. 예, 같은 테마 안에서.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해피투게더의 H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땁니다. 호프, 하모니, 휴머니티. 그러니까 전부 다 H와 연결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홍보물을 받아보는 사람이 적어도 이 3H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피투게더는 삼성.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끔 그 사회공헌 사회복지재단, 삼성이 사회봉사단, 복지재단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그 컨트롤을 합니다. 외부에 나가는 홍보물에 있어서 어떤 수의보호 목적 장관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초청장 3,000장을 다 풀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터졌냐? 청문회에서 걸린 거예요. 청문회에서 어느 의원이 당신은 임명도 받지 않았는데 왜 당신 이름으로 초청장을 보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국정서부터 과장, 담당 사무관, 중관, 그거서부터 사회복지협회 담당자까지 쭉 내려오면서 다 문체서 경고. 담당자가 완전 피죽음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무실을 갔더니 거의 반이 죽어있더라고요. 오죽했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렸죠. 내부적으로 시달렸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다 의도나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말로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예, 이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소통을 할 때는 적어도 글자를 남겨야 돼요. 예, 그래야 면피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는 안 죽습니다. 예, 기죽으면 안 됩니다. 피하려면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자, 시습입니다. 시습인데요. 제가 사실 여기 종이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혹시 나눠주실 수 있나요? 그냥 바로 알아듣잖아요. 그죠?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북으로 보낸 대북
그 전단지입니다. 이것도 전단지예요. 리플렛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그 특징이 뭐냐면 아주 직관적으로 전달을 해요. 사진으로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문구도 되게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그리고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심플한 메시지예요. 예. 이렇게 전달을 하면요, 한눈에 딱 보면 메시지가 머리에 확 각인이 돼요. 그런데 홍보 인쇄물을 저희도 많이 만들지만 엄청나게 담으려고 해요. 그 좁은 공간 안에 A4 3단 접시 안에 정말 깨알같이 많은 걸 담으려고 해요. 그럼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저희 디자이너가요, 저희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저희 회사 자랑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교과서를 디자인을 합니다. 교과서의 디자인을 할 때 핵심이 뭐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전부 다 타이포입니다. 타이포 외, 글씨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다 장애물이에요. 다 보조적 수단이에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지식, 이걸 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과서를 만들 때에는 전부 지정을 해줍니다. 옆에 간격은 몇 센치를 유지해라, 글씨는 몇 포인트를 쓰고, 자간은 얼마를 쓰고, 자평은 얼마를 써야 되며, 자수가 얼마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디자인적인 요소, 그래프, 그 다음에 뭐 사진, 이런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타이포예요. 결국에 뭐냐면 굉장히 심플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심플함을 유지해야 돼요. 많은 내용을 담는다고 해서 결코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핵심만 전달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팜플렛입니다. 팜플렛은요,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거니까 팜플렛, 뭐 리플렛, 팜플렛, 브로셔, 카탈로그, 이걸 굳이 구분하자면요, 팜플렛은 행사의 목적을 위해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팜플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행사 안내도라든지 뭐 거기 어느 단체들이 참여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팜플렛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터. 포스터도 이제 목적에 따라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캠페인성 포스터들이 있습니다. 손 깨끗하게 씻읍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쓸 요량으로 만드는 이제 포스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프리즘 세미나 같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1회 행사를 할 때 만드는 포스터가 있겠고요. 이게 한때 많이 유행했죠. 그죠? 선영아 사람이. 기억 많이 나시죠? 예. 이게 마케팅, NPR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티저 광고입니다. 이런 형태로 그걸 만들죠.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SNS가 확대되면서 이런 어떤 티저 광고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미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이런 거 내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관심도 안 갖습니다. 티저 광고구나. 관심도 없어요. 예.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아이디어 낸다고 그러면은 정말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기획이 이거야, 가능할까. 예. 어쨌든 이런 형태의 어떤 홍보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셔들이 좀 있는데요. 브로셔는 이제 인쇄 홍보물 중에 있어서 가장 이제 공식적인 이제 홍보 인쇄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 비싸면 제일 비쌉니다. 제작 비용 되게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디자인도 고급스럽게 갑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여러 선생님들 다 기관마다 브로셔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뽑죠, 그죠? 시원하게 이렇게 화보 이렇게 하고 이거 그 꿈 희망 미래라는 그 재단에서 만든 그런 겁니다. 화보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근데 이 그 홍보 브로셔의 약간 성격은요, 굉장히 공식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정보가 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편집 후기 형태를 위해서 아기자기하게 쓰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외적으로 알려질 공식적인 어떤 부분만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회 가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좀 15분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하시고 가셨는데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프라인,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요,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고 넘어가더라도 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 홈페이지. 웬만한 기본에서 다 갖고 계십니다. 그죠? 예. 이거 요즘 뭐 따로 이견을 낼 그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거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공식적인,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공식적인 채널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 냄새가 풀풀 풍기는 교류의 공간을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성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블로그 카페, 예, 블로그 카페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소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홈페이지는 공식적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에 봤을 때에는 브로셔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블로그 카페는 리플렛이나 소식지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웹진도 많이 만드세요. 그죠? 웹진을 만들면 굉장히 쉬워졌어요.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웹진을 이제 멋있게 꾸며서 외주를 줘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요. 요즘 그렇게도 많이 돼요. 뭐 한글이나 뭐 워드 같은 그런 이제 프로세서 툴을 이용해서 그 PDF 파일로도 변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UCC. 요즘 굉장히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죠. 기관 홍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모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저작권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떤 이미지 사진을 쓰거나 이런 영상을 쓸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UCC를 하게 되면은 그 저작권은 우리 기관에 귀속됩니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초상권 때문에 시비가 걸리게 됐을 경우에 난처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SNS, 뭐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얼마든지 또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벤트, 그 다음에 뭐 납세 정보, 그 다음에 우리 술 먹자,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제 그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사진도 넣을 수 있고, 메시지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서 앱을 이제 만들어서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제 비용이 들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제 점점 더 발달되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앱을 활용해서 접근성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홍보 담당자들이 가장 고민할 게 뭐냐면, 그러면 일반인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할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내가 잘 아는 전문가가 전하는 정보, 이거를 제일 많이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아는 사람이 전하는 정보, 이거를 두 번째로 신뢰하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잘 모르는 전문가가 전하는 정보,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PR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섯 번째가 광고입니다. 뭐냐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광고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정보는 내가 아는 전문가가 얘기해주라는 거죠. 내 가까운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비타민 먹으면 몸에 좋더라 라고 얘기하면 엄청 도움이 됩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어느 그 교수님이 방송에서 비타민C 섭취하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요, 전국적으로 비타민C가 도움이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전문가가 전하는 정보. 우리나라 건강하고 뻑뻑 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전문가가 전하는 정보도 굉장히 있습니다. 예. 안타깝죠. PR이 네 번째예요.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구조정보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그 중앙자원센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정보로부터 소외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몰라서도 그렇고요,
관심이 없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 정보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구조 정보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버즈 마케팅. 뭐냐면 막 여기저기서 막 입소문이 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버즈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영향력 마케팅. 이건 뭐냐면 오피니언 리더를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보를 주고 당신이 그 좀 글 한번 올려. 그러면 당신이 말 한번 해주고 이래가지고 막 퍼티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촬영, 프로모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 마케팅.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예, 설득력 이렇게 막 다니면서 뭐 종교 같은 경우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 기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 이런 부분이고요. 커뮤니티 마케팅 이거는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주고받는 이런 방식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직원 상담, 기관 방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페이스 투 페이스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 이런 매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만나고 싶어서 이런 매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거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원시적인 거는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PR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기관 상담 또는 직원 그 방문한 사람과 직원들과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정말 우리의 충성된 고객 또는 그 클라이언트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을 시키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의 효과적인 방법들은 뭘까? 요거 좀 시간이 없어서 수수하면 되고 워크샵을 하고 싶었는데 다양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아까 이해관계자 적으셨죠? 그죠?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를 놓고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 노예복지관이에요. 우리 받는 사람이 어르신들이에요. 그럼 어르신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할 수 있는 게 뭘지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청소년 기관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분류가 있겠죠? 그러면 뭔지 이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기획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요거 워크샵 첫 번째 했던 거하고 두 번째 했던 거 제가 나중에 제 이메일을 알려드릴게요. 거기에다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앞으로 사회복지 선생님들과 더 이야기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에 인수홍보물 제작 과정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갑니다. 기획, 디자인 작업, 홍보 교정, 필름 출력, 인쇄 교정, 인쇄판 만들기, 본인색, 후가공, 재책, 납품. 이렇게 해서 총 10단계를 통해서 그 여러분이 의뢰한 제품들이 이런 단계를 통해서 나갑니다. 물론 그 내용에 따라서 더 늘어나기도 하고 더 줄어들기도 합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홍보 계획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어떤 목적으로 홍보 인쇄물을 만들지. 두 번째,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만들지. 세 번째, 종류는 어떤 걸 쓸 건지. 네 번째, 디자인 업체와 계약한 후 일정 잡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4가지 단계를 통해서 기획 단계에서는 이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과정입니다. 우선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의 경우입니다. 일단 의뢰가 오게 되면 내용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조사를 합니다. 뭐 인터넷이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비슷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쭉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컨셉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성회의 및 수정, 그 다음에 디자인 시행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컴퓨터 앞에서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컨셉을 잡은 것들은 보통 이제 스케치를 합니다. 손으로 다 스케치를 하게끔 시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꼭 그 텍스트 쓰고 이런 형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구성회의를 통해서 그걸 이제 수정 보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그래픽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픽이 이제 시안들이 나오게 되면요. 보내기 전에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한 사항들을 이제 막 하죠. 이건 디자인 팀에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을 보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고 그것이 채택되면 보통 이제 한 3-4개 정도 보내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 채택이 되면 그걸 가지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인 파일을 출력소에서 넘기는 걸로 이 디자인 업무에 관련된 일들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디자인 그 과정에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기획 단계의 수첩인데요. 저희 디자인은 수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길이라는, 요번에 이제 그 나눔대 축제할 때 나눠줬던 홍보물을 기획했던 그건데요. 이런 식으로 길이라는 거, 자원봉사의 길을 묻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실제로 올 때는 요것만 옵니다. 요거하고 내용만 옵니다. 이런 구성 요소들은 전부 다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실제 인쇄물입니다. 나무를 제가 사진 촬영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들어가지고 뒤에 만들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쇄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교정 과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 시안들을 좀 여러 개를 주죠. 그럼 이제 여러 개를 주게 되면 디자인 시안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수정 사항들을 전달하고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점검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요. 최종 디자인 시안을 확정하고 인쇄를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자, 이제 견적내기. 이 견적내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한 1시간 이상을 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을 좀 구성을 드려볼게요. 책에 다 있습니다. 기획 및 디자인 작업비, 재료비, 작업 인쇄비, 인쇄 작업비, 그 다음에 후가공비,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영업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가지 항목으로 보통은 구성을 합니다. 에피소드는 넘어가고요. 제가 실습을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류만 얘기해서 이것도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전문가의 물 뭐냐면요. 그 전문가들이 글을 여러분에게 보이잖아요. 뭐 자유직이든 백서든 만들 때 그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지 그 원고를 만들고 하는 소위 맞춤법과 뭐 이런 거의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원고가 왔을 때 그 원고를 반드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뭐냐면 맞춤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원고, 이거 제 원고 같은 경우에도요. 자체적으로 교수를 한 3번을 봤습니다. 오탈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고를 처음에 보낼 때 15일 전에 보냈어요. 김정현 선생님한테 이거 오탈자 있거나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지 꼭 봐주십사고 미리 보내드렸어요. 오탈자 너무 많습니다. 원고 보다 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박사고 필요 없습니다. 한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탈자 되게 많습니다. 그거 저희가 다 수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담당자는 그걸 만드실 때 꼭 보셔야 돼요. 이거 그 홈페이지 어떤 거 활용하라는 거 제가 책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3번째, 예산 중요합니다.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잘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깎아주세요. 깎아드립니다. 웬만하면 깎아줍니다. 협상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상급기관 소통하기.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이해관계자 가장 돈줄 잡고 있는,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들, 예. 그분들과 소통을 할 때 꼭 페이퍼, 그러니까 문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더라도 전화보다는 이메일을 보낼 때 텍스트를 남기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덮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문제, 예상하라. 여기 저거 위에 4번째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 그 초청장을 만들었을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전재희 장관에서 진수희 그 장관으로 넘어갈 그 당시에 저희가 홍보 인쇄물을 초청장을 만들면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케이만 나면 바로 이제 들어가는데 주말 사이에 인사가 난 거예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뀔 걸로 예상을 한다. 그리고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당연히 그러면 옛날 사람 이름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초청장 3,000장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터졌냐? 청문회에서 걸린 거예요. 청문회에서 어느 의원이 당신의 임명도 받지 않았는데 왜 당신 이름으로 초청장을 보냅니다. 나 일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국정서부터 과장, 담당 사무관, 중관, 그거서부터 사회복지협회 담당자까지 쭉 내려오면서 다 무채서 경고. 담당자가 완전 피죽음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무실을 갔더니 거의 반 죽어있더라고요. 오죽해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렸죠. 내부적으로 시달렸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다 의도나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말로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예, 이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소통을 할 때는 적어도 글자를 남겨야 돼요.
그래야 면피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는 안 죽습니다. 예, 기죽으면 안 됩니다. 피하는 거죠.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자, 씻습니다. 씻습인데요. 제가 사실 여기 종이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혹시 나눠주실 수 있나요? 우리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거 갖고 가세요. 갖고 가셔가지고 한번 좀 보시고요. 이게 98절입니다. 이게 제가 9절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적으면 A4짜리 인쇄물을 만들 때 쓰는 접지 방식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총 98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번 적으면 2절이에요. 절이라는 게 자를 절자예요. 이게 좀 국절이잖아요. 그죠? 하나가 국절이죠? 이거를 한 번 적어요. 그러면 자르면 몇 개가 나와요? 2장이 나오죠. 그래서 2절이에요. 그러면 자르고 또 한 번 잘라요. 그러면 몇 절이에요? 4절이에요. 4장이 나온다고 해서 4절이에요. 그러면 이 국전지 하나 가지고 자료지 표지가 몇 장이 나올까요? 헷갈리시죠? 4장이 나옵니다. 왜? 4장이 나옵니다. 자르면 4장이에요. 여기 아까 이 정도 사이즈가 소식지, 표지 A4짜리 만들 때 쓰는 표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한 번 접어서 자릅니다. 그러면 A4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총 8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국전이 인쇄가 가능한 게 몇 장이 나올까요? 이 한 장을 가지고 A4를 앞, 뒤로 찍었을 때 몇 페이지가 나올까요? 말씀해주세요. 20페이지? 16페이지에 정답입니다. 16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8번 적었잖아요. 그죠? 앞에 8페이지, 뒤에 8페이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신 게 몇 페이지짜리를 만들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이가 버려지는 종이가 나오면 굉장히 아깝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4짜리 인쇄물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기준이 뭐예요? 이게 16페이지가 나오게끔 구성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잘라도 되겠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인쇄를 하게 되면 4배수로 나갑니다. 그래서 인쇄는 기본적으로 4배수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 뭐 19장, 19페이지를 쓰요? 안 됩니다, 이거. 18페이지 이것도 안 됩니다. 왜? 16페이지에다가 2장짜리 만들게 되면요.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종이를 다 버려야 돼요. 물론 잘라서 인쇄하지만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근데 기본적인 원칙만 말씀을 드리자면 인쇄를 할 때 무조건 페이지는 4배수로 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까 46 전지 있잖아요. 이거를 16번으로 적으면 B5 사이즈 자료집 사이즈라고 흔히 만드는 B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100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페이지는 몇 장이냐면 32페이지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이 계산을 하지 못하면요. 기획사에서 견적서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을 때 이게 적당한 종이 수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저도 지금도 가끔가다 헷갈려서 종이를 오버해서 발주하거나 못하게 발주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 정도로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기획사에서 금액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이 요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견적서를 받을 때 여기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그것만 보면 돼요. 평균적으로 나오잖아요. 얘네들을 종이 수량이 얼마나 어느 한쪽에서 터무니없이 몇 개가 나. 그러면 거기는 거래 안 하시면 돼요. 이건 거기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종이 계산하는 것까지 이제 실습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Q&A. 홍보 전략, 행사를 위한 홍보 계획, 할 때 접근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리서치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계획과 실행, 세 번째 평가를 해야 되는. 이것이 홍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효과적으로 후원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디자인이 무언가. 저는 관점 두 가지를 좀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디자인은
내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정말 디자인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자인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또는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디자인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자인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기획이 할 수가 있는지 그거는 기관, 우리 담당 PR 선생님의 가치나 어떤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많이 보셔야 돼요. 저희 우리 디자이너들 와서 신입 디자이너들 오고 그러면요. 따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무조건 인터넷 통해서 홍보 브로셔, 리플렛, 보고 싶은 거 몽땅 계속 보게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걸 계속 보게 해요. 왜? 그래야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PR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어떤 그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SNS 뭐 툴 배워야 되듯이 이런 인쇄 홍보물도 어떻게 디자인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받기에는 시간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맞추고요. 궁금하신 사람들은 저희 모임이 있습니다. 새롭게 비디오 프로그램이라고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제 홍보 관련된 거는 저쪽 홍보물 넣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 그 회사 홍보 리플렛 하나 좀 나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